안녕하세요. 박상인의 경제 브릿지입니다. 현재 한국 사회는 양극화, 제조위기, 탄소 중립이라는 세 가지 난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오늘은 이 중에서 양극화와 경제 불평등에 대한 현황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 불평등을 어떻게 측정할 수 있는지 이야기를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경제 불평등을 측정하기 위해서 흔히 시장소득 또는 가처분 소득이라는 자료를 사용하게 됩니다. 시장소득은 임금이라든지 금융소득이라든지 임대소득 같이 시장에서 직접 획득할 수 있는 소득을 말합니다. 이 시장소득에서 세금을 내고 또는 정부 보조금과 같은 정부의 공적 이전을 받는 재분배 정책의 결과로 실제로 소비자 또는 가게가 사용할 수 있는 소득을 우리가 가처분 소득이라고 부릅니다. 시장 소득을 측정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서베이 설문지를 이용해서 측정하는 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국세청 과세 자료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설문지를 이용하는 경우에 한국의 경우에 2010년까지는 가계 동향 조사를 활용했습니다. 그런데 2011년부터는 가계 금융 조사 자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가계 동향 조사를 사용해서 가계의 소득을 파악할 때 특히 금융소득이 제대로 파악이 안 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계금융조사를 활용함으로 인해서 금융소득을 더 잘 반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설문을 통해서 가계소득을 파악하는 것과 국세청 과세자료를 이용해서 가계의 소득을 파악하는 방식에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설문을 하는 경우에는 보통 답하는 분들이 특히 소득이 높을 때 자기 소득을 좀 낮춰서 이야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세청 과표 자료를 활용하게 되면 세금을 낸 거니까 보다 정확하게 설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만, 다른 한편으로는 면세점 이하의 가계들에 대한 소득 파악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같은 경우에 면세점 이하에 있는 가계가 상당히 많습니다. 근로소득세 하위 40%에 해당하는 분들이 세금을 내지 않는 이른바 면세점 밑에 있습니다. 따라서 국세청 자료를 활용하게 되면 이 소득 불평등을 좀 과대평가할 수 있는 경향이 있고요. 그에 반해서 설문지 자료를 이용하게 되면은 과소평가할 수 있게 되죠. 왜냐하면 돈이 많은 가구들이 자기 소득을 조금 더 낮게 보고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자료를 활용해서 우리가 소득 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표를 만들게 되는데, 그 대표적인 지표가 지니계수라는 지표입니다. 지니계수는 소득이 가장 낮은 가구부터 0점에 위치시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높은 소득 가구를 X축에 일렬로 쭉 세운다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Y축에 해당하는 것은 첫 번째 가구의 소득, 그리고 두 번째 가구가 오면은 첫 번째 가구 더하기 두 번째 가구, 즉 누적적인 소득으로 Y축을 표시합니다. 자, 이렇게 표시한 그래프가 그려질 텐데, 이 그래프를 우리가 로렌스 커브라고 부릅니다. 소득이 평등하게 분포되어 있는 경우, 불평등이 없는 경우에 이 로렌스 커브는 45도선을 그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45도선이라고 하는 것은 한 가구가 더 추가될 때 증가하는 소득이 동일하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공평하게 동등하게 소득이 분포되어 있을 때는 로렌스 커브가 45도선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극단적인 경우에 최상위 가구가 모든 소득을 갖고 있다면 로렌스 커브는 1이라는 지표에서 수직선이 될 것입니다. 일반적인 경우에 로렌스 커브는 45도선과 수직선 중간에 위치하게 됩니다. 지니계수는 45도선과 이 로렌스 커브의 사이에 있는 면적이 전체 삼각형에서 어떤 비율을 가지느냐를 측정합니다. 즉, 로렌스 커브가 불평등이 전혀 없는 다 평등한 분포가 된 경우 같으면 45도선이 되겠죠. 그러니까 지니계수는 0이 됩니다. 만약에 극단적인 불평등의 경우에는 로렌스 커브가 수직선이 되기 때문에 지니계수는 1이 됩니다. 그래서 지니계수는 0과 1 사이의 값을 가지고 1에 가까워질수록 소득의 불평등 정도가 더 심하다는 것을 나타내게 됩니다. 지니계수를 활용해서 한국의 소득 불평등도가 장기적으로 어떻게 바뀌어왔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2006년 이전에 우리 통계청은 도시 2인 가구의 소득만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가구에 대한 소득을 통해서 지니계수를 그릴 수 있는 것은 2006년 이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 이전에 대해서는 도시 2인 가구를 통한 지니계수를 계산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여러 가지 보완적인 자료를 활용해서 학자들이 가구의 지니계수 추이를 추정하게 됩니다. 공통적인 특징은 한국의 지니계수가 1980년대부터 1990년 중반까지는 감소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다시 9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는 증가하는 이른바 U자형 커브를 가집니다. 다시 말하자면 1980년대에서 90년대 중반까지는 경제가 성장하면서도 소득 불평등도가 감소했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1990년대 중반을 기점으로 해서 경제는 성장했지만 소득 불평등도는 다시 올라가는 그런 현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소득 불평등도가 1990년대 중반을 기점으로 해서 다시 증가하게 됐는가? 그리고 2000년대 초반 이후에는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면서 등락하고 있는가라는 것이 학자들이 연구하고 있는 주제입니다. 한국 소득 불평등도와 양극화의 원인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는데요. 이것은 다음 동영상에서 좀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1980년부터 최근까지 지니 계수의 움직임, 이걸 우리가 시계열적인 움직임이라고 그럽니다. 이것을 통해서 시간이 지나면서 불평등도가 어떻게 바뀌어 왔는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행단면적으로 지금 시점에 한국의 불평등도가 다른 나라들하고 비교해서 어떤가라는 의문점을 가지실 수가 있습니다. OECD 국가와 비교를 해보면 한국의 소득 불평등도는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옵니다. 가처분 소득을 통한 지니계수 2017년을 기준으로 해서 작성해 보면은 OECD 국가 중에서 한국의 불평등도는 7번째로 나쁜 나라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니계수라는 것은 소득의 분포, 그래서 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표라고 했는데 양극화를 나타내는 지표는 무엇이 있을까요? 양극화라고 하면 흔히 상위 소득과 하위 소득 사이의 격차를 이야기하거나 또는 상위 소득으로 쏠림 현상을 주로 이야기합니다. 상위 소득과 하위 소득의 격차를 나타내는 지표를 우리가 10분위 지수 또는 5분위 지수라는 지수를 사용해서 나타냅니다. 10분위 지수라는 것은 하위 10%의 가구에 대비해서 상위 10% 가구의 소득이 어느 정도냐, 몇 배로 높느냐를 나타냅니다. 5분위 지수는 하위 20% 대비 상위 20%의 소득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또 말씀드린 것처럼 비율뿐만이 아니고 상위 10% 또는 1% 가구가 전체 소득의 몇 %를 차지하느냐라는 소득의 집중에 관한 지표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하위 10% 대비 상위 10% 소득 비율을 볼 때 한국의 양극화 정도는 OECD 국가 중에서도 상당히 나쁜 수준입니다. 근데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소득의 양극화뿐만이 아니고 임금으로 좁혀서 봤을 때도 비슷한 양극화 현상이 관측된다는 것입니다. 1990년에 하위 10% 임금 대비 상위 10% 임금의 비율을 나타내는 수치가 막대기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2016년에는 이 비율을 삼각형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나라들이 임금 양극화가 개선이 되거나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임금 양극화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나라가 오스트레일리아, 한국, 미국 3개 나라가 있습니다. 또한 한국과 미국은 늘어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1996년과 2016년 양연도 모두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임금 양극화 정도가 심각한 나라들입니다. 이것이 소득 양극화 지표와 거의 비슷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양극화 지표의 또 하나로서 상위 10%가 전체 소득의 몇 %를 차지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따져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흔히 월드 인컴 탑 데이터라고 하는 WITD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 자료를 활용해 보면은 1995년부터 2012년 사이에 한국이 상위 10%의 전체 소득에서 비중이 무려 15.7%포인트나 상승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장 OECD 국가들 중에서 큰 상승폭입니다. 또한 수준을 보더라도 미국 다음으로 상위 10%의 소득에서 비중이 높음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말씀드린 자료들은 대부분 가처분 소득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임금 소득 또는 가계 소득, 양극화 지표들이 OECD 국가들에 비해서 나쁘고 더 악화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면 이것이 시장 소득 분배가 나쁘기 때문인지 또는 재분배 정책 자체가 성공적이지 못하기 때문인지 라는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답은 둘 다라는 것입니다. 한국의 시장 소득의 분배 정도가 상당히 다른 OECD 국가들보다 나쁘고 재분배 정책을 통해서 소득 불평등도를 완화시키는 효과도 현저히 낮기 때문입니다.
왜 그러면 한국의 재분배 정책이 효과가 없을까요? 다음 동영상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는 잘 아시는 것처럼 임금소득이나 근로소득보다는 오히려 자산소득의 불평등 문제가 훨씬 더 큰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부동산 가격이라든지 금융시장, 주식시장이 화랑을 하는 동안에 소득의 불평등도와 양극화는 더 심화됩니다. 그것이 최근 우리가 겪고 있는 현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양극화와 불평등의 증가는 단지 행단면적으로 지금 일어나는 현상에만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불평등도가 대를 물려서 이어지고 있다는, 즉 한국 사회가 계급화되고 있다는 여러 가지 징후와 지표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연구에 의하면 1990년에서 2008년 사이에 우리 사회 계층 이동이 어떻게 되었는가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이 연구에 따르면 수직적인 계층 이동은 시간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오히려 계층이 떨어지는 현상은 더 관측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는 뭐냐 하면은 가장 상위 계층은 변함이 없더라 라는 관측입니다. 우리 사회가 과거에 교육을 통해서 계천에서 용인하고 그래서 계층 이동이 일어났던, 경제가 발전하던 개도기 시절의 그런 사회적인 다이나믹스가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2015년 서울대학교 경제학부에서 연구한 바에 따르면 서울대학교에 들어오는 서울시에 있는 각 다른 구에 있는 학생들의 진학률을 비교해서 분석해보니 80에서 90%의 진학률 차이가 부모의 재산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나머지 10 내지 20%만이 학생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과거의 교육은 우리 계층 이동과 사회 불평등을 세대 간 완화시키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교육은 오히려 계급화, 계층화를 시켜주는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한국 사회의 양극화와 경제적 불평등의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동영상에서는 왜 이런 양극화와 사회적 불평등이 발생하는지 원인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어떻게 하면 양극화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